자,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요,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들에게는 무조건 시민권을 주잖아요. 그런 소위 그 출생 시민권 제도라고 하는데, 이 트럼프 당선인이 출생 시민권 제도에 대한 폐지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 같은 이민 사회에 아주 민감한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이른바 소위 그 원정 출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비자 발급 요건들을 좀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정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자 요건을 강화하는 게 어떤 방법이 있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잠시 후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측의 정권 인수팀은요,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부모의 법적 체류 상태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불법 체류 신분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무조건 자동으로 주는 시민권을, 그런 제도를 이제 축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버전의 행정명령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에 내릴 예정인 대통령 행정명령은요, 출생시민권 제도와 관련해서 여권을 비롯해서 또 시민권을 증명하는 연방기관에서의 어떤 서류 발급 요건을 또 변경하거나 강화하거나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트럼프 측 인수위원회는 원정 출산과 관련해서 행정명령이나 이 대통령이 내리는 행정명령은 의회에서 통과하고 의회에서 투표에 붙여서 가부 간에 의회가 결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이라는 건 그래서 빨리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됐든 단점이 됐든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런 행정명령이나 어떤 규칙 제정 등을 통해서 임신부가 태어나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위해서 미국으로 여행 오는 것, 짧게 말해서 원정 출산을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관광비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옵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광비자는 보통 한 10년 기간으로 발급되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비자 한번 받으면 한 10년 되죠. 10년짜리 비자 받았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한 번 미국에 입국을 하면 6개월 정도 관광 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6개월 정도는 체류할 자격이 됩니다.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관광비자 유효기간을 줄인다거나 체류기간을 줄이게 만든다거나 이런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을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6개월인데 예를 들어서 한 2달, 3달 이렇게 줄여버리면 어떤 효과를 미국 쪽에서는 받을 수 있느냐? 원정 출산은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 보통 원정 출산을 하려고 하면 임산부가 내일 당장 애 낳는다 그러는데 미국 올 수는 없잖아요. 보통 한 달, 여유 있게 한 2달 정도 앞서서 미국에 오죠. 그래서 미국에 와서 어딘가를 자리를 잡고 한 2달 정도 좀 이렇게 쉬면서 있다가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오늘 낳는데 바로 내일 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몇 주, 한 달 이상, 이렇게 좀 있다가 가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한 석 달 정도의 시간은 미국에서 체류하게 됩니다. 원정 출산하게 되면. 근데 예를 들어서 관광비자를 석 달 이하로 줄여버리는 거죠. 관광비자로 왔을 때 그냥 한 2달만 있다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체류 기간을 줄여버리면 원정 출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니까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일요일 방영된 NBC TV의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계획이 여전합니까? 라고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Absolutely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른바 출생 자동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선거 유세에서 공약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나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시민권을 준다라는 게 논란의 여부는 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헌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헌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4조,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또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인 그 행정명령만으로는 출생 자동 시민권 제도의 변경이 어렵다라는 의견이 미국 내에서 많이 있습니다. 뭐 선거 유세 과정에서 당장 나는 그걸 할 겁니다 라는 얘기는 뭐 선거 유세 때는 할 수는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법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하는 얘기가 관광 비자의 체류 기간을 확 줄여버리는 그런 방안,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관광 비자로 와서 한 석 달 이내, 한 2달 정도만 있다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면 원정 출산 못할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2달이면 나 들어가자마자 애 낳고 한 2, 3주 있다가 다시 돌아와야지. 뭐 그럼 2달 안에 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배가 이렇게 많이 부르셨는데 그런 임산부가 나 관광 오겠다고 관광 비자를 들고 미국 공항에 입국하려고 한다? 과연 그 이민국 직원이 그분을 들여보낼까요? 안 들여보낼 겁니다. 당신 보니까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예정일이 뭐 거짓말 할 수는 없죠. 미국에서는 거짓말 하는 건 가장 큰 죄니까 뭐 한 2, 3주 남았습니다. 아니 2, 3주밖에 안 남으신 분이 어떻게 관광을 하시겠다고 들어왔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관광 비자를 갖고 체류 기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원정 출산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은 그 엊그제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이, 즉 대통령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대통령 행정명령이 헌법을 우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어떤 그 사회자의 질문을 받자 우리는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하, 그 여러 가지 버전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겠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여하튼 어떤 형태로든 이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에 바로 그런 행정명령을 마련하게 되면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그런 거라서 제가 오늘 첫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어제 오후에 막 들어온 또 속보도 한 가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건강보험회사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그 보험 부문 CEO인 브라이언 탐슨이라는 CEO가 그 지난주에 그 힐튼 호텔, 뉴욕 한복판 힐튼 호텔 앞에서 총격 살해됐다라는 그런 사건 보도를 해드렸죠. 그런데 그 사건의 범인, 즉 용의자가 거의 일주일 동안 안 잡히다가 드디어 어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 참 간도 커요. 그 에어리아를 벗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 뉴욕 경찰은 어제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탐슨 CEO 살해 용의자로 수배된 올해 26살에, 이렇게 젊은 청년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26살에 루이지 만조니를 펜실베니아주 알토나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펜실베니아주까지 주를 넘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미국 동부 지역 그 에어리아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펜실베니아주는 사실 그 범인의 홈그라운드까지는 아니어도 범인이 잘 아는 범인의 그 에어리아입니다. 이 만조니는 지난 4일 아침 6시 44분 맨하탄 미드타운의 힐튼 호텔 입구 인도에서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탐슨 CEO를 총격한 뒤에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고 나중에 버리고 버스 타고 달아나고 막 이렇게 달아나서 워낙 순식간에 이것저것 막 바꿔가면서 달아나서 경찰이 못 잡았어요. 그래서 경찰은 이제 CCTV에 찍힌 그 만조니 얼굴을 갖고 프린트를 해서 또는 이제 SNS 등등으로 해서 또 TV에 뭐 이렇게 막 TV, SNS 이런 식으로 막 공개를 해서 현상수배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거의 일주일 가까이 그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조 신분증 등으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만조니 범인의 그 도주국은요, 어제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15분께 그 만조니의 얼굴을 알아본 이 직원이 이제 뭐 TV로 봤는지 아니면 SNS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든 하여간 공개 수배된 그 만조니의 얼굴을 보고 있다가 그 만조니의 얼굴을 알아본 맥도날드 햄버거샵의 그 매장 직원의 신고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범인 만조니는 맥도날드 햄버거 사 먹으러 갔다가
거기서 신고당해서 체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뭐 간도 커 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자, 체포 당시 만존이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소음기가 달린 그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만존이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미국의 가장 큰 건강보험 회사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그 보험 배상금과 관련된 어떤 불만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일단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포하고 나서 보니까요, 이 만전이는 단순 범죄자가 아닌 어찌 보면 그저 평범할 수 있는, 뭐 평범을 넘어서서 어찌 보면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한 그런, 참 이런 일만 아니었다면 괜찮은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는 그런 청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그 볼티모어의 한 사립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펜실베니아대, 그러니까 유펜에서 컴퓨터공학 학사 그리고 컴퓨터공학 석사 학위까지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수재, 인재인데 참 미국에서 살면서 사회 공헌도 많이 하고 본인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한 청년이 그런 끔찍한 짓을 왜 저질렀을까 하는 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 전 국민적인 궁금증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체포하고 보니까 그 만존이는 건강보험회사의 그 이익 추구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갖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지품을 다 조사해 보니까 소지품 안에서 어떤 그 큰 종이가 나왔는데 보니까 그 내용에 건강보험회사가 지나치게 이익만 추구한다라는 그런 비판하는 어떤 성명서, 이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총격으로 사망한 탐스는 20년 이상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 몸 담고 있던 사람이며 지난 2021년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주력 사업인 건강보험 부문 CEO 자리에 오른, 어찌 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피살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그 분야의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뭐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됐다라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범인 만존이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탐슨 CEO를 노리고, 딱 그 사람만을 노리고 범행을 했다라는 게 현재로서는 이제 뭐 일단은 합리적인 의심인데, 이제 경찰은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며칠 지나면 조금 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미국 사람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왜 그런 멀쩡한 청년이 그런 고위 인사를 살해했을까? 그 범행 동기가 무엇일까를 가장 궁금해하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보험금과 관련된 건강보험 배상금, 보상금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불만, 또 미국의 대기업의 어떤 지나친 이익을 위한 뭐 횡포, 이런 것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다 건강보험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 미국의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행 동기가 조사 후에 공개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한국의 이 비상계엄 사태, 또 그 이후 소식을 좀 정리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한국의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구속영장에는 뭐라고 돼 있었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 여기 중요한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라는 그 대통령 이름도 들어가 있고요. 공모했다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뭐 지시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공모했다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 내란을 일으킨 혐의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일국의 국방부 장관이, 일국의 군 최고 통수권자와 함께 국방부 장관이 내란을 일으킨 목적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다라고 구속영장에 그렇게 혐의가 그렇게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또 김영현 전 장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뭘 의미하느냐? 내란의 수괴. 이제 수괴라는 말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시죠? 사실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을 좀 비하하려고, 그 사람을 좀 나쁘게 표현하려고 쓰는 용어가 아니고요. 뭐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이게 법적인 공식 용어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쓰는데, 뭐 그렇다고 뭐 내란의 우두머리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뭐 영어로 내란의 보스 하면 조금 부드럽긴 한데 법적인 용어기 때문에 조금 어울리진 않습니다. 영어로 쓰는 게. 그래서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법적인 표현, 그걸 이제 그대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그 내란의 수괴라고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김영현 전 국방장관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란의 수괴가 아닌 중요 임무 종사자로 규정되어 있다라는 점으로 봐서 내란의 수괴, 내란의 정점은 따로 놓아 놓은 겁니다. 빈 공간으로 놔둔 거예요. 왜? 그게 내란의 수괴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란의 수괴하니까 좀 아직도 좀 편치 않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편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법적인 공식 용어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서로 양해하고 이제 보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뭐 자꾸 이제 법적인 얘기가 나오면은 좀 편안한, 좀 익숙해지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에 따라서 검찰 수사는 조만간 윤 대통령을 향해서 뻗어나갈 전망입니다. 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 행위를 공동 모의하고 분담해서 실행에 옮긴 그 공모 관계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국회의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군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하는 그 행위를 방해하려 한 그것들, 그런 행동들, 이런 것이 국회의 권력, 국회의 어떤 기능, 국회의 정확한 표현으로는 국회의 권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법적인 표현에는. 근데 제가 이제 국회의 권능이라고 표현하면 혹시 또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왜냐면 이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권능이라는 게 좀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능력, 뭐, 이렇게 좀 들리잖아요. 전지전능한 능력, 그렇게 들리잖아요. 네, 교회에서는 약간 하나님의 권능,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건 뭐, 성경 쪽의 얘기니까 전 모르겠고요. 그 법률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법에는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한 행동을 했다. 그게 이제 내란이라는 건데, 국회의 권능 행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쉽게 표현하면 국회의 어떤 그 기능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검찰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형법 제87조.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검찰은 그 내란죄 혐의를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해놓고 그 위에 내란의 수괴는 일단 비워놓은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검찰은 김영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내란 수괴, 즉 우두머리 혐의가 아니라 내란과 관련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라고 적시했다는 내용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그 비상계엄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형법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이제 이 우두머리는 이제 그냥 우리끼리 일반적인 그 표현이고요. 그 법적인 표현은 수괴라고 합니다. 일단 우두머리, 그리고 이제 모의에 참여하거나 참여한 후에 어떤 지휘를 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임무 한 사람을 중요 임무 종사자, 그 바로 아래 단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지시받은 임무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 이렇게 세 등급으로 구분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세 등급, 세 번째 단계에 가장 가벼운 형벌이 징역 5년, 그리고 가장 높은 내란의 수괴의 가장 높은 강력한 처벌은 사형입니다. 내란의 수괴도 그렇고요.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도 가장 강력한 처벌은 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약한 처벌은 무기징역입니다. 자, 검찰은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또 증거인멸과 그렇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등등을 고려해서 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그래서 급히 청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 전 장관은 수사 시작 이후에 메신저 앱, 이 텔레그램으로 막 수시로 연락하고 그러잖아요. 또 텔레그램에는 또 익명성, 비밀성 같은 게 일반적인 카톡보다는 훨씬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비밀스러운 지시, 비밀스러운 명령 이런 거 할 때 이제 텔레그램을 많이 사용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에 출두해서 검찰에서 제출한 압수라기보다는 제출한 거죠. 그 제출한 전화기를 보니까 텔레그램을 탈퇴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새로운 계정에 들어가서 텔레그램에 들어간 새 아이디로는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과거 아이디에는 엄청나게 뭐가 많겠지만, 그래서 새로운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에 새롭게 개통한, 소위 말해서 아무 자료가 이 전화기 안에 없는 소위 깡통폰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왜 이 전화기를 쓰다가 이제 너무 오래돼서 새로운 전화기를 쓰려면 가지고 가면 그 딜러나 샵에서 이렇게 컨텐츠 내용을 이렇게 트랜스퍼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막 1시간씩 걸리고 그러는데 요새는 금방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뭐 사진, 또 내가 카톡 했던 그런 내용들, 또는 뭐 전화번호 쫙 뭐 몇백 개 있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이쪽 새로운 전화번호로 가잖아요. 그렇게 내용 컨텐츠를 트랜스퍼 하지 않고 그냥 전화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뭐 번호는 똑같은 걸로 만들어서 내용만 트랜스퍼 하지 않고 그냥 들고 가서 검찰에 낸 겁니다.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깡통폰. 김영은 전 국방장관의 그 구속영장이 만일 발부되면 윗선인 윤 대통령과 그 비상계엄을 실행에 옮긴 군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청구됐지만 일각에서는 뭐 99% 구속영장 나올 거로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소위 눈치 보기를 끝낸 한국의 검찰이 이제는 힘 다 빠진 권력에 대한 무자비한 휘두르기가 시행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검찰과 관련해서 이제 비난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한국의 검찰은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면 정권 초기에는 사냥개가 되었다가 정권 후기 힘 다 빠지면 하이에나가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새로운 정권이 출범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할 때는 그 정권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사냥개. 우리가 사냥개 데려가면 저거 물어와 저거 물어와 막 시키면 그 개들이 다 하잖아요. 그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충직한 사냥개 역할을 하다가 한 2년쯤 지나서 한국 대통령은 이제 5년이니까 3년, 한 4년쯤 돼서 소위 말하는 레임덕, 정권 말기에 가서 힘 다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갑자기 하이에나로 돌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일각에서 있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검찰이 그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냐. 사냥개와 하이에나의 시간, 개와 늑대의 시간이 아니라 사냥개와 하이에나로 바뀌기 직전에 있는 그 교차되는 그 시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2주쯤 되면 뭐 길어봐야 아니면 그 안에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국 소식입니다. 자, 이번 계엄 사태 당시에 국군 방첩사령부가 부대원 100명을 차출해서 계엄 상황에 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참 이 드라마틱한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습니다. 저희 뉴스의 이름이 스토리 뉴스잖아요. 그냥 뉴스를 그냥 탁탁 의미 없이 그냥 던지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스토리들을 같이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면서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스토리 뉴스인데, 이번에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습니다. 자, 일부 부대원들은요, 임무 수행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항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군에서 항명은 가장 큰 죄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국민들이 항명한 그 군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리고 뭐 여자분들은 군대 안 갔다 오셔도 뭐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다 알잖아요. 군대에서 가장 그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게, 가장 위중한 벌이, 위중한 죄가 항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군대 법령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관으로부터 불법적인 명령을 받은 것은 거부해도 된다.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사실 있긴 있어요. 뭐 이건 뭐 따지려면 뭐 복잡하지만 여하튼 그런 것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함께 공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젊은 부대원들 여럿은 알고 보니까, 뒤늦게 보니까 항명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엄군이 들이닥쳤던 이 선관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거기 막 컴퓨터 같은 거 가져가려고 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컴퓨터 서버 등 반출된 물품이 밖으로 뭐 뜯겨서 밖으로 갖고 나가게 된 어떤 그런 물품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계엄군이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막 들어가서 다니면서, 군화 신고 다니면서 막 컴퓨터 사진 찍고 막 그랬습니다. 왜냐면 그 지난 총선 때 워낙 야당이 막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버리니까 약간의 좀 음모론이 있죠. 뭐 지금도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이론을 좀 믿으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당이 컴퓨터 조작해서 그 선거를 조작했다. 뭐 이런 얘기.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뭐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일각의 뭐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믿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극우 음모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믿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휘해서 선거관리위원회 당장 계엄 내려버릴 테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들어가서 컴퓨터 싹 다 가져와봐. 내 한번 봐야 되겠어. 그것들 완전히 조작한 거 아니겠어? 뭐 이런 것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컴퓨터 막 뜯어갖고 가려고 계엄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선관위에서 뭐 반출된 물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따지고 보면 상부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한 거죠. 그래서 젊은 부대원들의 어떤 소극적인 행동, 심하게 말하면 뭐 상부의 지시를 좀 거부한 행동, 아니면 상부의 지시를 따르는 척하지만 뭔가 천천히 소극적으로 한 그런 젊은 부대원들 때문에 그렇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밖으로 뜯겨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 또 한 방첩사의 간부가요, 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러니까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도 선관위 빨리 가. 지금 어떤 부대도 갔는데 너도 빨리 가. 부대원 몇 명이야? 30명입니다. 30명 데리고 빨리 가서 너는 뭐 주변 경계 10명 시키고 20명 들어가서 컴퓨터 싹 다 뜯어와. 뭐 이런 명령을 받았죠. 안으로 들어가라는 진입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면서 생각하니까 아무리 뭐 계엄이라고 말을 하지만 계엄에 대해서 확실하게 들은 이유도 없고 왜 계엄인지에 대한 설명도 들은 바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군복을 입은 우리 군인들이 선관위에 막 들어가서 컴퓨터를 갖고 나오러 이제 진입을 한다? 그런 진입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가다가 슬그머니 차를 돌려서 의왕 휴게소에서 차를 이렇게 돌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장교는 국회에 계엄 해제 의결됐다. 그러니까 국회가 이 계엄은 우리 국회에서 계엄은 해제되는 것으로 가결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계엄은 우리 국회에 가결해서 효력이 없습니다 하고 땅땅땅 때리는 그 순간을 뉴스로 보고 그리고 나서 사령관에게 이제 보고해서 나는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시를 내릴 것으로 알고 뉴스를 보니까 계엄이 국회의원들로 인해서 해제가 됐구나라고 그다음에 좀 마음 편안하게 자신의 부하들에게 전원 철수 지시를 자신의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왕휴게소에서 이렇게 차를 돌리고 가는 도중에 좀 잠깐 세워서 뉴스도 좀 보고 하면서 시간이 많이 끌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관위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진 겁니다. 또한 당시에 부대원들은요, 갑자기 소집돼서 자신들이 어디로 출동하는지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부대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진입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거 우리 군인이 선관위에 막 진입해서 컴퓨터를 뜯어온다?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법적인데? 라는 판단을 하고 선관위에 들어가는 대신에 근처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라면을 먹으면서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시간을 끌다 보니까 국회에서 계엄 해제 가결 땅땅땅 때리는 걸 보고 그때서야 다시 이제 합류해서 본부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뭐 군대 항명 여부 이런 걸 떠나서 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또 선량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으로 드라마틱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은 현재까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부 안전부 장관, 또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또 계엄사령관으로 당시에 임명이 됐었던 몇 시간이지만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 등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출국 금지 조치도 했고요. 또 김영현 전 국방장관 당연하고 이상민 전 행정장관 당연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경찰청장까지 다 출국 금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특별수사본부는 피의자로, 이제 이걸 발음을 잘해야 돼요. 얼핏 들으면 피해자로 들리는데요.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 피의자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 범죄 용의자, 용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용의자라고 하기보다는 지금부터 피의자로 할 테니까 발음에 유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출국 금지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경찰이 이미 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이 두 사람의 휴대폰 갖고 있는데 현재 이 사람들은 전화를 바꾸지 않고 그냥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함께 제출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연일 주요 소식으로 보도하고 있는 미국의 언론들을 제목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미국 언론들은 한국 법무부가 비상계엄 사태 대혼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시킨 것과 관련해서 한국의 정치적인 기능이 지금 상실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기능 상실이 매우 심각해졌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이 과도기적 권력 행사 구상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지난 8일 그 담화 발표 이후에 한국의 통치 체제는 실질적으로 마비됐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볼 때는 대통령이 내 권한을 그 당에게 일임할게요 라고 했더니 그 당의 대표가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부터는 대통령 뒤로 물러나고 저희가 좀 잘 챙겨보겠습니다 하는 게 미국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왜?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인 한동훈 당대표는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고요. 뭐 국민이 뽑아준 선출직도 아닙니다. 그냥 당에서 임명이 된 국민의힘 당원들에 의해서 임명이 된 그 당 내에서의 수장이랄까? 뭐 그런 거지. 국민과 상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당신이 어떻게 무슨 국정을 챙긴다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둘이 나와서 같이 손 붙잡고 우리가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라고 담화 발표를 하는 그 내용을 본 순간, 미국에서는 본 순간 지금부터 한국의 국정 기능은 마비다,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입니다. 자, 뉴욕 타임즈입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이 출국 금지됨에 따라서 한국의 정치적 기능 장애가 심화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죠. 그리고 법무부가 공수처에 윤 대통령 출국 금지 요청을 받아들여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가 됐다라는 것은 정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악력이 이제 약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왜 약해졌을까요?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아닙니다. 아직은 거의 절반 남았습니다. 레인덕이라고 하기엔 너무 멉니다. 절반밖에 안 했습니다, 임기가. 그런데 왜 약해졌을까요? 내란 행위, 그런 범죄 혐의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자, 뉴욕타임즈는 윤 대통령의 짧았던 몇 시간 계엄 이래 한국은 리더십 공백으로 빠져들어갔고 확산하는 시위는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즈는 한국인들은 윤 대통령이 거의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누가 나라를 통치하는지, 지금 우리 한국을 도대체 누가 통치하는 거야? 라고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CNN 볼까요? CNN은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탄핵 투표에서 살아남았지만 그의 정치적인 생존은 현재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보수 언론인 팍스 뉴스 볼까요?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좋은 언론사가 팍스 TV죠. 자, 팍스 TV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달을 하면서, 미국에서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걸 상세히 소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검찰 조사를 거부했고 탄핵이 됐고, 그리고 탄핵된 후에 조사받고 구속됐다라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한국도 이 스토리를 다시 밟게 될 가능성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팍스 TV는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때론 참으로 화가 나고, 때론 아주 되게 좀 불안하고요. 또 때로는 참 안쓰럽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때로는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한, 어디 얘기하냐고요? 네, 그야말로 다이나믹한 한국의 상황, 다이나믹한 한국의 현 상황을 좀 짧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6일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기다리시는 오징어 게임 시즌2입니다. 자, 내년 1월 열리는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이 오징어 게임 2가 최우수 TV 드라마상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골든 글로브 주최 측이 발표한 제82회 내년 1월의 그 시상식 후보 명단에 따르면 이 오징어 게임 2는 최우수 TV 시리즈 드라마 부문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직 개봉도 안 했는데, 네, 맞습니다. 아직 개봉도 안 했는데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당연히 이건 뭐 작품상 받을 만한 그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너무 팽배하니까, 아니 공개도 안 됐는데 벌써
뭐 후보로 올려놨습니다. 대단하죠. 미국 언론들은 방영도 되지 않은 작품이 골든글러브 시상식 후보에 지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통상 미국의 방송사들은 연말에는 새로운 작품을 내놓지 않습니다. 작품이 다 만들어졌다, 촬영이 다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연말이 되면 좀 기다려. 연말 지나고, 연말은 사람들이 막 바쁘고 그러니까 집에서 TV 볼 시간도 많이 없고 뭐 파티도 많이 가고 회식도 가고 송년회 막 그러잖아요. 교회도 가야 되고 식구들이 모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는 그 방영을 안 하다가 1월 달쯤에서 한 1월 한 10일, 15일쯤 그때 되면 조금 한가해지죠. 뭐 재밌는 일 없나라는 생각할 때 그때 새로운 작품들을 내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그런 관행을 깨고 연말, 그것도 날짜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12월 26일. 바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그럼 뭐예요? 사실상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12월 26일이라는 크리스마스 휴가철에 이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라는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에 대한 그 자신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때론 불안하고, 때론 또 그렇게 안쓰럽기도 한 그 한국 소식에 이어서요, 때론 당연히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소식까지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달이 떨리기 전에 세계 일주. 아프리카 두바이 관광은 아주가 아주 잘합니다. 차원이 다른 시그니처 귀족 여행 아프리카 투어. 환상의 두바이의 레이저빔과 분수쇼, 에어컨이 나오는 차량으로 모시는 빅5 사파리 투어. 초특급 사파리 라지 호텔에서의 편안한 휴식, 행운, 희망, 평화를 상징하는 쌍무지개가 뜨는 빅토리아 폭포. 아주 투어가 당신을 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40주년 기념 확장 이전 특별 프로모션. 아주 좋은 아주 관광.